안녕하세요. 한림미술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오늘은 한림미술관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미술관에 직접 와봤습니다. 독일 쾰른에 위치한 루드비 미술관을 소개하려 하는데요. 타이밍이 좋게도 현재 한국에서 이 루드비 컬렉션 전시가 진행 중입니다. 한림미술관을 시청하시는 분들도요, 주말에 혹은 쉬는 날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루드비 미술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요. 쾰른 최초의 현대 미술관이고요. 1946년 요제프 하우브리히가 쾰른시의 작품을 기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976년 초콜릿 제조업계의 거물이자 미술품 수집가였던 루드비 부부가 자신들의 컬렉션 약 350여 점을 추가로 기증하면서 이 미술관이 지어질 수 있었습니다. 기증의 조건은요, 참 멋있어요. 쾰른시가 그 대가로 루드비 박물관을 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무상으로 기증했다고 하니까 더 대단한 걸 알 수 있죠. 이와 더불어 시민들의 작품 기증이 축적되면서 창립된 이 특별한 역사를 지닌 미술관이죠. 루드비 부부가 유독 사랑했던 화가 중에 한 명이 피카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한테는 생소하지만 이 미술관은요, 세계 미술관 중 피카소 작품 보유량 3위라고 합니다. 또한 이 20세기 예술의 흐름을 훑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미술관인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작품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떠신가요? 조금 생소하신가요? 프란츠 마르크의 소들이라는 작품입니다. 프란츠 마르크는 자연과 동물을 사랑한 화가인데요. 그림을 볼까요? 전경에는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소가 보이고요. 그 옆에는 걸어가는 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위를 자세히 보시면 무지개가 그려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프란츠 마르크는 독특하게도 동물 주제에 집중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가진 추함보다는 오염되지 않은 동물의 순수함 속에서 예술의 영감을 얻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색의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빨강, 파랑, 노랑이 가장 대표적인 색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빨강은 무겁고 난폭한 물질 문명의 색입니다. 파랑은 엄격하고 끈기, 정신을 대표하는 남성의 색이죠. 노랑은 부드러움과 환희, 관능을 대변하는 여성의 색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혼합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창조해서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프란츠 마르크는 스스로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전선으로 떠났고 1916년 36이라는 젊은 나이로 전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생소한 화가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최초의 추상화가라 불리는 바실리 칸디스키입니다. 칸디스키는요, 음악을 그림으로 표현하려 했습니다. 음악의 리듬과 소리가 미술에서의 색채와 형태로도 표현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그걸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지금은 화가로 알고 있지만 사실 모스크바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법학을 전공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우연히 보게 된 인상파 전시에서 모네의 작품을 보고 큰 감명을 받으며 화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칸딘스키가 추상화를 그리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좀 재밌어요. 초기 칸딘스키는요, 화가가 뚜렷한 윤곽을 잡아서 그려야지 흐리멍텅하게 주제없이 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게 되죠. 어느 날 저녁인데요. 달빛에 은은하게 빛나는 그림에 색채에 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그림인 것 같은데 도저히 알아보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잠깐 보다가 불을 딱 켰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기 그림이 뒤집어진 거였습니다. 그때 깨닫게 되죠. 아, 구체적인 형상이 없어도 감동을 받을 수 있구나. 그때 칸딘스키는 형상을 재현하는 것을 놓게 되고 추상화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요, 또 다른 추상화의 대표 말레비치입니다. 좀 특이한 그림이에요. 러시아 아방가르드 최대 예술가 중 한 명이자 절대주의란 걸 창시한 사람입니다. 말레비치는 회화가 현실 세계 어느 것도 재현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말레비치는 극단적이고 절대적 순수 상태인 기하 형상으로만 작품을 구현하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불렀죠. 절대주의다. 즉, 자연의 형태가 완전히 없어지는 상태까지 밀고 나가면 결국 삼각형, 사각형 같은 이 순수 기하학적 형태만 남게 되죠.
그 절대의 지점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산을 볼 때 그 산을 단순화시키면 삼각형만 남는 것처럼요. 결국 말레비치는요, 절대의 세계에서는 현실에서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도 없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신념은 후에 등장하는 미니멀리즘에 영향을 주게 되죠. 다음 작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캐테 콜비츠. 캐테 콜비츠는 독일 출신의 반전 작가고요. 그 유명세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콜비츠의 작품은요, 애도와 슬픔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콜비츠는 자신의 주위에서 살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 빈곤층, 하층민들의 괴로움을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콜비츠의 삶은요,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무너지고 마는데 전쟁이 터지자 아들 페터가 입대를 희망했습니다. 남편과 콜비츠는요, 아들이 참전하는 것을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동당한 페터는 끈질기게 참전을 요구했고 결국 콜비츠 부부는요, 아기의 탯줄을 또 한 번 끊는 심정으로 울면서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렇게 살길 바랬던 페터는 전사하게 됩니다. 콜비츠는 당연한 거지만 심한 상실감과 고통에 시달리게 되죠. 이후 전쟁의 비인간성과 참혹함을 깨달았고요. 더 이상 씨앗들을 지니겨서도 안 된다 생각하면서 반전주의, 평화주의의 메시지가 담긴 판화, 조각 등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작품은요, 독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퍼졌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쟁 반대와 평화를 일깨우거나 사회 메시지를 담은 참여 성향의 예술운동을 퍼뜨리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되죠. 다음 작품은 이번 전시의 대표작인 피카소입니다. 이 제목은요, 아티초크를 든 여자입니다. 피카소는 입체주의, 즉 다시점을 사용한 화가인데요. 여러 시점으로 본 얼굴을 그렸기 때문에 이 그림에 여성의 얼굴을 봤을 때 관객 입장에서는 얼굴이 삐뚤어져 보이는 게 특징이죠. 한 여성이 서 있는데요. 뭔가 좀 표정이 무섭기도 하고 괴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화가 난 것 같기도 해요. 1936년 스페인 내전부터 1945년 세계대전의 종결까지 이 시기 피카소의 그림은요, 굉장히 어둡고 불온해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제목에 등장하는 아티초크는 식물인데요. 마치 가시몽둥이처럼 들고 있는 게 특징이죠. 무릎 쪽을 자세히 보면요, 왼손에는 날카로운 손톱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배경을 볼까요? 배경에 가득 찬 회색은 전쟁터에서 피어나는 연기를 연상시키죠. 피카소는 전쟁의 광경을 직접적으로 그리진 않았지만 작품 속에는 비참한 시대적 상황의 암시로 가득한 거죠. 내전과 세계대전의 아픔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과 루이 리히텐슈타인입니다. 20세기 중반 서구 사회는요, 특징이 있죠. 대량 생산, 대량 소비예요. 본격적인 대중소비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세상은 매일 쏟아지는 이미지로 홍수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만 개씩 만들어지는 사진, 영상 오브제들은요, 생활 환경을 변화시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팝아트입니다. 복제 산업사회에서 만들어낸 상품 광고, 만화, 교통 표지판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들을 작품에 끌어들입니다. 이 팝아트는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라는 사회의 현실을 미술 속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허물고자 했던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예술이 됐습니다. 앤디 워홀은요, 유명 스타들의 이미지, 기성제품의 모습을 예술로 끌어들였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만화를 예술로 끌어들이면서 팝아트의 거장으로 평가받게 되었죠. 자, 어떠신가요? 루드비 미술관을 소개해드렸는데 루드비 미술관의 작품 중에서도 현재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대표작들을 만나봤습니다. 한 번쯤 들어본 예술가들이 모여 있어서 아마 방문하신 분들은요, 더 즐겁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전시가 끝나기 전에 한 번쯤 직접 보러 가는 것도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한림미술관 처음으로 미술관에서 진행을 했는데 루드비 미술관 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미술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미술관 도슨트 정우철이었습니다.